최종 정리. 우리는 지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여행에서 현실 너머로 가고 있다. 현실 너머의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기에 앞서 진리의 의미와 진리가 변화되어 온 역사를 알아보았다. 정리해보자. 우선 진리는 아직까지 실체가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성이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리가 실제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네 가지 태도가 있음을 보았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불가지론, 실용주의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가 역사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시대마다 진리라고 믿어지는 영역이 존재했다. 원시의 자연신, 고대의 신화, 중세의 유일신, 근대의 이성이 그것이다. 근대의 이성은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해 주었으나 세계대전이라는 외적인 요인과 학문 내부의 붕괴라는 내적인 요인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드러났다. 이러한 근대 이성의 붕괴와 함께 단일 진리에 저항하는 포스트 모던이 탄생했다. 포스트 모던은 중세와 근대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이분법에 의해 억압되었던 다원적 가치를 복원하는 실천적인 운동을 발전했다. 진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나의 삶을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사회가 말해주는 진리가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종교와 국가와 학교와 시장과 가족이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리가 역사적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두렵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고, 기존에 내가 진리를 위해 쏟아온 정성과 노력이 허튼 짓이었을까 봐 두렵고, 지금까지 나와 단일 진리를 공유해왔던 가족과 친구들의 눈치가 두렵다. 어떤 삶을 선택해도 괜찮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를 의심하고 그로 인해 주변과 마찰을 빚더라도 다른 진리를 찾아 떠나는 인생도 괜찮은 선택이고, 내가 믿어왔던 진리에 대한 신념을 더 굳건히 해서 이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인생도 괜찮은 선택이다. 결정은 당신이 하면 된다. 근대를 끝내고 현대 포스트 모던의 탄생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철학자 니체는 자신이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내가 영원히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내가 진리의 사도가 되려 한다면 질문해라. 이제 진리의 조건과 역사를 이해했으니 다음으로 진리의 후보자들을 만나볼 차례다. 이 후보자들은 진리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이미 소개받았다. 바로 철학, 과학, 예술, 종교다. 진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인터뷰해 보려고 한다. 이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근대의 분석 방법인 이분법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미 포스트 모던에서 비판받은 이분법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학문을 단순화하는 데에 있어서 이만한 방법이 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진리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이분법적 기준으로 활용해서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유력한 진리의 후보를 인터뷰한 후에는 비공식적인 진리의 후보자로서 운둔하고 있는 신비를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제 철학의 역사부터 시작해보자. 세 가지 중심 개념,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A와 B가 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고 있다. A가 말을 들어 B 진영에 내려놓으며 말한다. 장이야,
B가 당황한다. A가 점잖게 말을 잇는다. 장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야, 머리를 써야 한다네. 눈을 감고 고도로 정신을 집중해서 말들의 다음 움직임을 논리적으로 예측해야 하지. 자네는 머리를 쓰지 않는 게 문제라네. 장기판을 뚫어져라 주시하던 B가 말을 하나 움직이며 말한다. 멍이야. A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장기판을 주목한다. B가 움직인 말 때문에 A의 중요한 말들이 위험해졌다. B가 말한다.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네. 삶의 경험은 생각만으로는 얻을 수 없지. 진짜로 장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작정 많이 해보는 것뿐이라네. 수많은 실수를 통해 우리는 장기판을 장악하는 방법을 알게 되지. B 말이 다 끝날 때쯤 A와 B 근처에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던 C가 벌떡 일어났다. A와 B는 깜짝 놀랐다. C가 얼굴을 돌렸다. 화가 나 있었다. A와 B는 더 놀랐다. 그 상태로 C는 둘에게 걸어와 소리쳤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너희 장기를 말로 하냐? 그냥 하지마. 그러고는 장기판을 뒤엎어 버렸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역사에는 A, B, C가 언제나 함께 있었다. A가 우세할 때도 있었고 B가 또는 C가 우세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 이들은 철학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 전체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을 소개한다. A는 절대주의, B는 상대주의, C는 회의주의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소개를 받았다. 이 둘은 진리에 대한 상반된 태도였다. 절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단일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반면 상대주의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고정 불변의 진리를 부정하는 대신 변화하는 다양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두 입장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철학이 주도권을 놓고 다퉈왔다. 이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던 회의주의도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한다. 회의주의는 단일한 진리를 부정한다는 면에서 상대주의와 유사하지만 더 극단적으로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방법 자체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역사에서 회의주의는 항상 주요 담론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현대에 이르러 회의주의는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 판 전체를 뒤흔든다. 앞서 이야기했던 포스트 모던은 회의주의에 기반한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는 실제로는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용어들이다. 철학을 비롯한 많은 학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임은 확실하지만 사용하는 사조나 사람마다 그에 대한 규정과 이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 우리는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구분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표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 용어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용 방식은 다음처럼 규정한다. A. 절대주의. 불변하는 단일 진리를 상정하는 태도. B. 상대주의. 변화하고 운동하는 현상세계와 진리를 고려하는 태도. C. 회의주의. 보편적 진리나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거부하는 태도. 단순화해서 A, B, C는 진리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한 명의 철학자나 하나의 철학 사조를 절대주의 혹은 상대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오해의 가능성이 크다. 또 같은 절대주의 철학자라고 해도 각각의 철학자나 사조의 내용과 방향성은 세부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세 가지 태도로서 철학사를 구분할 것이다. 구체성에서 멀어진 지극한 단순함이
갖는 이점 때문이다. 철학서를 구조적으로 개괄함으로써 복잡하고 번잡한 일상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철학에 대한 기본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관통하는 단순하고 과감한 골격을 당신에게 선물한다. 이 골격에 살을 붙여가는 과정은 주변 사람들과의 지적 대화 속에서 각자가 진행해야 나가야 한다. 이제 ABC를 중심으로 철학의 역사를 탐험해보자. 고대 철학,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C. 철학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자연 철학자나 소피스트로부터 시작한다. 우선 자연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로 이들은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물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 이면이 불변하는 본질로서의 근원 요소를 파악하려 했다. 예를 들어 의자나 책상은 서로 다른 존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나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식이다. 여기서 잠시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방식을 하나 알고 가자. 구체적으로 눈앞에 놓인 사물들, 예를 들어 의자, 책상, 연필, 침대처럼 직접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철학자들은 현상이라고 부른다. 반면 이들의 본래 기원인 나무처럼 개별 존재자의 공통 속성을 본질이라고 부른다. 현상과 본질의 구분은 경제의 시장과 정부, 정치의 보수와 진보처럼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이분법적 구도다. 현상 세계의 각 개체는 하나하나가 매우 독특하고 감각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지만 본질 세계의 존재자들은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갖는다. 현상 세계는 상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이고 본질 세계는 절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다. 자연 철학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논했다. 특별히 측정 기구나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은 논리적인 사유만으로 본질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선 탈레스는 세계의 본질이 물이라고 생각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를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가 오늘날 과학적 설명에 가장 근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맡겼는지가 아니라 이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에 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이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이런 면에서 자연 철학자들은 절대주의적인 측면을 갖는다. 자연 철학자 이후 등장한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자들과 회의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모인 지혜로운 사람들의 집단이다. 다양한 주장과 사고를 발전시켰다. 소피스트란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사람 혹은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사고방식이다. 이들은 도시국가 아테네로 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해본 까닭에 지역마다 법과 제도와 관습이 너무나도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이 보기에 인간 삶의 방식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또 굳이 수고스럽게 공통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과는 달리 고정된 본질이나 실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정된 진리나 본질, 실체는 없다는 상대주의, 회의주의적 견해를 견지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프로타고라스가 있다. 기원전 5세기 무렵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는 절대적 진리나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진리가 개개인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회의주의적인 관점을 잘 드러내 준다. 소피스트들은 교육자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변론술이나 수사학을 가르쳤다. 변론술과 수사학은 말하는 법에 대한 기술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방법을 찾는 학문이었다. 소피스트들이 변론술이나 수사학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고정된 진리나 법칙이 없다면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내가 아는 사실과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피스트들로 가득한 아테네 사회에서 변론술과 수사학은 매우 쓸모가 있었다. 특히 당시 그리스는 민주주의 사회로 재판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다수결에 의해 판결이 결정되는 일종의 배심원 제도였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부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